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8세 시어머니가 20억 빌딩을 되찾고 며느리의 충격적인 정체까지 밝혀낸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시어머님,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 해요. 2024년 3월 15일 남편 영철의 49제를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이건 내가 너희에게 준 집이잖아. 어머님, 법적으로는 저희 집이에요. 그리고 전 재혼할 거예요. 이분이 제 새 남편이 될 김 변호사예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9제도 안 끝난 며느리가 재혼? 그것도 내 집에서? 민재야, 너는 뭐 하고 있니? 아들 민재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의 얼굴엔 멍자국이 있었고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닥쳐! 못난 놈아!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78세 박정순입니다. 평생을 대학병원 영양사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 식단을 짜고 환자들에게 맞춤 영양식을 제공했죠. 남편 영철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지켰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작은 빌딩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는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로 교수가 되었죠. 그런 민재가 데려온 여자가 유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민재 오빠 사랑해요.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첫 만남에서 유리는 무릎까지 꿇으며 효부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마음이 녹았죠. 불쌍한 거, 우리가 내 부모가 되어줄게. 결혼 선물로 20억짜리 빌딩을 증여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부모 부양이었죠. 공증까지 받았으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안 돼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시어머님, 병원 일로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생일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바쁘니까. 진짜 지옥은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폐암 사기래. 네가 의사니까. 어머니, 전 정형외과예요. 폐는 전공이 아니라서. 그래도 인맥이 있잖아. 죄송해요. 병원에 환자가 밀려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6개월의 투병 기간 동안 민재는 단 3번 왔습니다. 그것도 10분씩만 머물다 갔죠. 유리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여보, 민재는 왜? 곧 올 거야. 조금만. 끝내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리는 검은 미니스커트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아버님이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이야. 그런데 장례식 3일 내내 유리는 계속 전화를 받으며 킥킥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응, 오빠. 이제 곧 끝나. 시아버지 재산 정리되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뭐? 민재? 그 바보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참, 그 약 잘 썼어. 덕분에 6개월이나 단축됐잖아. 고마워, 오빠.
약 6개월 단축. 설마. 장례 후 저는 몰래 남편의 병원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약물 투여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방 전에 없는 약물이 투여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쫓겨났습니다. 78살이나 먹고 눈치가 없으시네요. 이제 우리 인생 살게 놔두세요. 유리 옆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이혼 서류예요. 민재 오빠가 서명했으니 어머님도 동의해주세요. 이혼. 무슨 이혼? 제가 민재 오빠랑 이혼하려고요. 재산 분할로 빌딩 절반은 제 거예요. 그때 민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회사 돈을 잘못 써서 유리가 고소하겠다고. 뭐? 회사 돈. 알고 보니 민재는 도박에 빠져 병원 운영자금 10억을 횡령했고 유리가 그 증거를 쥐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나가시면 민재 오빠는 감옥 안 가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시면 유리가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거기엔 민재의 횡령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나가마. 하지만 이것만 알아둬라. 내가 78년을 그냥 산 게 아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참 형사 출신인 정 탐정이었죠. 할머님, 이 며느리 보통이 아닙니다. 한 달 뒤 정 탐정이 가져온 파일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유리의 본명은 최연희, 고아원 출신이 아니라 전과 3범이었습니다. 결혼 사기, 보험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김 변호사라는 남자, 실제로는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10년 전부터 함께 일해온 사기단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할머님 아드님을 타깃으로 접근한 겁니다. 의사, 재산과 자녀, 완벽한 먹잇감이었죠. 두 번째로 한 일은 남편의 죽음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한 결과 유리가 몰래 병실에 출입한 기록이 20번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항상 새벽 3시경 간호사들이 순찰을 도는 시간을 피해서였죠. 박정수님, 이 약물 분석 결과를 보세요. 국과수 출신 약물 전문가가 보여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타크로리무스라는 면역 억제제가 과다 투여됐습니다. 폐암 환자에게는 절대 투여하면 안 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환자의 생명을 현저히 단축시킵니다. 남편은 독살당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민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재야, 엄마다. 만나자. 어머니, 죄송해요. 전 이제 내가 다 알아냈다. 유리의 정체를. 도박장도 유리라 만든 함정이었어. 알고 보니 민재가 다닌 도박장은 유리와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돈을 따게 한 뒤 점점 큰 돈을 잃게 만든 것이죠. 어머니! 그럼 저는 처음부터 그래. 넌 처음부터 당한 거야. 하지만 이제 반격할 때다. 네 번째로 한 일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유리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았습니다. 오빠, 이번엔 실패하면 안 돼. 할망구가 너무 끈질겨. 걱정 마. 이미 다음 타깃도 물색해뒀어. 강남 사는 90세 할아버지야.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그럼 민재는? 정리하면 되지. 자살로 위장하면 돼. 보험금도 타고. 저는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 일은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박정수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조건부 증여 취소는 물론이고 사기죄, 살인죄까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남편이 남긴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증인 정 탐정님 입장해 주십시오. 정 탐정은 유리와 김 변호사의 10년간 범죄 이력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피고 최연희는 지난 10년간 최소 7명의 남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중 3명은 의문사했고 4명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약물 전문가였습니다. 영철 씨에게 투여된 다크로리무스는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의 전 남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11번째 피해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도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유리를 만난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유리가 준 약을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려다 교통사고를 당했죠. 유리와 그 일당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스피커에서 유리와 김 변호사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는 내용, 민재를 제거하려는 계획, 그리고 그 늙은이 독약 좀 더 썼어야 했는데 6개월이나 걸렸잖아. 그러게. 다음엔 더 강한 걸로 준비해. 법정은 경악했습니다. 유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김 변호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불법 녹취입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인명이 걸린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것은 25년 전 신문 기사입니다. 당시 3살이었던 최연희가 친부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최연희는 3살 때 부모님이 주신 수면제를 몰래 모아두었다가 부모님 음식에 넣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살아나셨지만 최연희는 소년원에 보내졌죠. 그 후 이름을 바꾸고 유리로 살아온 겁니다. 법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살 아이가 부모를 죽이려 했다니. 거짓말이에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리가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최종 변론 시간.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살인 사기단의 범죄입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고 아들은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됩니다. 3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최연희 살인죄로 무기징역. 피고 김모 사기죄 및 살인 방조로 징역 20년. 피고들은 원고에게 빌딩을 즉시 반환하고 위자료 50억을 지급하라.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판결 후 김 변호사가 검찰과 사법 거래를 했습니다. 그가 폭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연희는 사실 연쇄살인마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전국적으로 30명이 넘습니다. 모두 재산가 노인들이었죠.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리, 아니 최연희는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였던 것입니다. 추가 수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연희는 블랙 위도우라 불리는 국제범죄 조직의 한국 지부장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재산을 탈취하고 살해하는 조직이었죠. 박정순 할머님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겁니다. 수사를 맡은 강력계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민재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야, 넌 피해자야.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 알아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재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였다는 정상이 참작된 것이죠. 지금은 시골 보건소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억 빌딩을 되찾았고 위자료 50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철 희망재단.
범죄 피해자 가족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특히 노인 대상 범죄 피해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죠. 할머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도 재산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연희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가족들이 찾아와 인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남편 생각이 납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지?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최연희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뭐? 언니와 저는 3살 때 헤어졌어요. 언니가 부모님을 해치려 한 후 저만 입양됐거든요. 30년 동안 언니를 찾았는데 이런 괴물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언니가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봉투 안에는 유리가 숨겨둔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가 있었습니다. 무려 500억이 들어 있었죠. 언니가 저에게만 알려준 비상금입니다. 피해자분들께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영철 요양병원을 설립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병원이었죠. 개원식 날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무보수로요. 평생 숙주하는 마음으로. 그래,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지금 저는 79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을 둘러보며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때론 함께 웁니다. 박정순 원장님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환자들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쑥스럽습니다. 전 그저 남편의 복수를 한 것뿐인데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여보, 잘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당신이 못다 한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최연희는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독방에서 평생을 보내야 합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악몽이라고. 민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매일 16시간씩 환자를 돌보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가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야 의사가 된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는. 그럴 때마다 남편이 떠오릅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병원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장미를 심었죠. 매일 저녁 그곳에서 남편과 대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은 할머니 한 분이 퇴원하셨어요. 완전히 나으셔서요. 여보, 민재가 오늘 의학 논문을 발표했어요. 독거노인 치료법에 관한 거예요. 여보,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어요. 바람이 불면 장미꽃이 흔들립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연희가 옥중에서 수기를 썼는데 인쇄를 모두 피해자들에게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죠. 박정순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어머니 덕분에 제가 멈출 수 있었다고. 전 그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제가 싸우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거라는 것을.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78세에 시작한 싸움. 20억 빌딩을 되찾은 것보다 중요한 건 정의를 되찾은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은 것입니다. 여보, 이제 곧 만나러 갈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장미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남편이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78세 시어머니의 복수극이 아닌 78세 아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78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정의를 실현한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박정순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실화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